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향을 피우고 짧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지나가는 그 반복된 시간 속에서 문득 뒤쪽에서 문이 조용히 열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마른 체구의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친척도 아니었고 남편의 직장 동료 같아 보이지도 않았으며 이웃집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눈은 그 아이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조문객들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먼 발치에서 영정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은 채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영정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절을 하는 동작이 어딘가 서툴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몸이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아이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급하게 닦아내는 모습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떠나보내는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지? 회사 후배인가? 아니면 환자 보호자였나? 왜 저렇게 우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려는 순간 그 아이는 제 쪽을 힐끗 바라보는 듯 하더니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은 채 조용히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뒷모습은 어딘가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코트 자락이 문틈 사이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쿡쿡 찔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뒤로는 둘이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꽤 오랜 세월을 버텨온 부부였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믿어왔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성실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여자를 보는 순간 제가 알지 못하는 남편의 삶이 어딘가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 생각은 작은 불씨처럼 가슴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빠져나간 틈을 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문록이 놓인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나간 아이의 글씨를 찾고 싶었습니다. 염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조문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낯선 이름들 사이에서 방금 그 아이가 남긴 글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가지런하고 조심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고 글씨만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처럼? 저는 남편과 눈이 닮았다는 말은 들어도 자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젊은 여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사라진 것입니다. 입술이 떨려서 저는 조문록을 황급히 덮어버리고 상주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분 가셨다. 고생 많이 했지 같은 말을 건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의심이 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저는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웃고 있는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빈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은 갑자기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늘 남편의 외투가 걸려있던 문 옆 옷걸이는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 남편이 앉던 자리도 담담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신던 슬리퍼는 현관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자주 덮던 담요가 그대로 걸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장례식장 소음이 갑자기 사라지자 귀가 멍해지는 듯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울려 퍼졌고 그 소리조차 제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아침이 오면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저녁이 되면 남편이 앉던 소파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자 남편의 낡은 셔츠들이 차곡차곡 개켜져 있었습니다. 셔츠 사이에는 영수증, 병원 예약표, 약봉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만 떨려 서랍 끝까지 손을 뻗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옷을 하나씩 꺼내며 정리하다 보니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참 동안 손을 멈춰야 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정리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랍 맨 안쪽 바닥에 평평하게 눌려있는 작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낡은 종이 봉투였고 입구는 여러 번 열었다 닫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열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그러나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작게 접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어떤 젊은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몇 살은 젊어 보였고 머리숱도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그 옆에 선 여자는 장례식장에 왔던 그 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둘 사이 거리는 애매했습니다. 부녀라고 하기엔 서먹해 보이고 연인이라고 하기엔 어색해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는 분명한 애틋함 비슷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어딘가 미안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니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너라도 행복해야 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동네 공원으로 보였습니다. 벤치가 보였고 뒤편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제가 모르는 얼굴과 함께 제가 알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펼쳐보니 더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매달 그날 잊지 않겠습니다. 상윤. 상윤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매달 무엇을 잊지 않겠다는 건지 그날이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저를 속이는 사람은 아니라고 믿어왔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뒤에서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 둘만으로도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벽에 금이 가득 제 마음속에 있던 남편의 이미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지 못하고 식탁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올라왔습니다. 당신 나와 살면서 언제 이런 얼굴을 했었지? 나한테는 왜 한 번도 저런 눈빛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이 옆자리에 누워 있을 때 들려오던 잔잔한 숨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숨소리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저는 이제야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옷장 안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작은 금고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숫자였으니까요.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안쪽에는 도장과 등기 서류, 구식 통장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집명의 서류, 남편 직장 퇴직금 통장, 보험 증서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색이 바랜 작은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본 적이 없는 은행이었고 남편이 저에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계좌였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통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잔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이상한 규칙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 30만 원씩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출금 내역 옆에는 수취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수진. 장례식장 조물록에 남겨진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영정 앞에서 울던 그 아이 아버지처럼 대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적고 사라졌던 그 아이의 이름. 김수진. 저는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혀끝에 낯선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남편의 숨겨진 딸이라면 왜 그렇게 조금씩만 돈을 보냈을까? 왜 그 흔한 용돈 한 번, 선물 하나, 여행사진 한 장 남겨놓지 않았을까? 거래 내역을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 중간중간 입금 내역도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 회사 이름, 공사 현장 명칭 등이 적혀 있었고 간혹 모를 표시와 함께 현금 입금이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눈으로 따라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누군가를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평생 내는 사과비 같다. 손에 힘이 들어가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까봐 다시 힘을 풀었지만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곤 했습니다. 특별히 화를 내지도 않았고 투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씩 더 말이 없어졌고 자는 시간이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이 혹시 이런 비밀을 감추기 위한 벽이었을까요? 제가 그 벽에 기대 안주한 채 남편의 마음 깊은 곳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저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자주 앉던 소파에 앉아 통장을 무릎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당신, 저는 텅 빈 거실을 향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왜 이 통장을 이제서야 보고 있는 걸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물어가는 햇빛만이 제 무릎 위 통장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적힌 작은 메모칸에는 간혹 짧은 표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원 앞, 벤치, 그날 같은 글씨들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급하게 쓴 듯 흘려 쓴 글씨도 있었고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도 메모에 적힌 말도 모두 동네 큰 공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산책을 다닌다고 말하던 그 길, 제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몇 번 따라 나가지 않았던 그 길이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이 길을 혼자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와 함께 걷고 싶었을까? 아니면 혼자 걷는 게 더 편했을까? 공원 입구에 다다르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공원 입구 관리실 앞 나이든 관리인이 의자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기억하세요? 관리인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아저씨. 자주 봤죠? 가끔 젊은 처자랑 같이 앉아있던 그분이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둘이 어떻게 보였어요? 부녀 같았나요? 아니면 말끝을 흐려버렸습니다. 차마 연인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피가 섞인 사이라기보단 빚진 사람과 빚받은 사람 같았달까. 아저씨가 늘 미안해하는 얼굴이었거든요. 처자는 말수가 적었고, 근데 가끔 같이 웃기도 했어요. 오래전 일이라 자세히는. 미안해하는 얼굴, 빚진 사람. 그 표현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돌았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분명 웃고 있었지만 눈매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면서도 어디선가 죄책감 같은 것이 배어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앉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공원 안쪽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벤치 하나가 나무 그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벤치였지만 자리는 좋았습니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여름에도 시원할 것 같았고 사람들 시선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 조용히 이야기 나누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장례식장에 왔던 그 아이가 앉아 있었겠지요. 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제가 아닌 누군가에게 남편이 어떤 표정으로 말을 건넸을지 상상하자니 마음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벤치 옆 땅바닥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낙엽 하나를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스락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이 공원에서 남편은 저와 함께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 여길 혼자 다녔으면서도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한테 웃어 보였구나. 그게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숨긴 것보다 말하지 않은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보관해 두었던 서류철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서류, 은행 계약서, 공사 관련 문서들 사이에 오래된 서류 뭉치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된 채였고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굵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기록.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사건 개요, 가해자 이름, 피해자 이름, 합의 내용이 적힌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해자 칸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칸에는 처음 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란에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우자 김, 자녀 김수진.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끼워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수진이라는 이름, 장례식장에서 울던 그 아이, 공원에서 함께 있던 두 사람. 남편은 그 집안의 가장을 빼앗아간 사람이었고 그 일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서류를 계속 넘기자 사고 당시 상황이 적힌 경찰 조서가 나왔습니다. 비 오는 저녁, 퇴근 시간, 좁은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남편의 차가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서류 맨 뒤쪽에는 남편이 자필로 적어둔 메모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글씨가 희미했지만 또박또박 쓴 필체는 남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빼앗은 삶, 그 딸만큼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가슴에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고백도 하소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 하나를 만들어 매달 일정한 액수를 보내고 공원 벤치에서 아이와 마주 앉아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듯 시간을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저는 서류 위에 떨어지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얘기 한마디 못했어? 남편의 침묵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제 마음도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통장과 서류철, 사진을 가방에 넣고 김수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남편이 적어둔 주소, 통장에 찍힌 송금지의 메모, 병원 기록 속 보호자 연락처를 따라가다 보니 낡은 다세대 주택 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낡은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며 저는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문틈 사이로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저를 보자마자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주머니, 오셨어요? 저를 어디서 본 사람처럼 부르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구는 최소한으로만 있었고 벽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과 사진,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아저씨가 늘 숨기던 것들이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남편을 아버지처럼 대해줬다고 썼죠. 그 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수지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하나씩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 말 한 줄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꼭 쥔 채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천천히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일터에서 돌아오다가 아저씨 차와 부딪혔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엄마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저씨를 미워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면서 이름만 알고 평생 가슴속에서 욕하면서 살았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아픈 뒤였어요. 병원비를 밀려서 쫓겨날 뻔한 날 아저씨가 혼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카드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대신 내 삶만큼은 포기하지 말아라. 그 뒤로 매달 조금씩 저한테 돈을 보내줬어요. 수지는 손가락으로 통장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이 계좌 저에게는 보기 싫으면서도 고마운 계좌였어요. 아저씨가 죄책감 때문에 만드는 돈이란 거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어요. 받으면서도 미안했고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었고. 저는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불륜이라는 단어는 이미 힘을 잃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훨씬 더 무겁고 씁쓸한 단어였습니다. 죄책감, 책임, 속죄. 수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그랬어요. 아주머니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다고. 아주머니까지 이 일에 묶어두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벌인 일이니까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한쪽은 깊은 서운함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함께 산 아내에게조차 진실을 털어놓지 못할 만큼 저를 믿지 못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남편의 그 비겁한 침묵조차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 모른다는 이해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늘 조용했고 한숨도 나누지 않았어요. 병실 의자에서 졸다시피 누워 있을 때조차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대신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당신 앞에서는 전부 털어놨던 거군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부 털어놓지 않았어요. 자꾸 말을 삼키셨어요. 내가 너희 아빠를. 여기까지 말하다가 멈추고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표정이 어떤 건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죄를 지고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짓는 표정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의 옆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던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나이 들어서 기운이 빠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당신 그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살았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아저씨 미웠어요. 근데 미워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제 인생에서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도와준 어른이 딱 한 명뿐이었거든요. 그게 하필 제 아버지를 빼앗아 간 사람이었다는 게 아이러니죠. 방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조금 늦게 도착한 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남편이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아주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사진과 통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아래에 조물록을 덮어두었던 제 손을 떠올리며 그때의 제가 얼마나 빨리 의심부터 꺼내 들었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남편의 유품을 다시 펼쳐놓고 하나씩 정리하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끝내 말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까지 그 짐 속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몰라도 되는 슬픔이라고 제 멋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편지를 본다면 부탁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내가 미처 다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을 저 아이에게만은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끝까지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삶을 아주 조금 덜 외롭게 해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 곁에서 웃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당신과 산 시간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상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말로도 이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한 인간이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 숨기고 싶었던 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했던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 남편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앞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당신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한테 말했어도 됐을 텐데. 같이 욕해줄 수도 있었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었는데, 왜 그 많은 밤을 혼자 견디고 간 거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침묵을 이해하는 마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다시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이 남겨둔 통장과 제가 새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이 우리 집 남자의 죄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죄인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남겨진 사람들까지 죄인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당신 인생을 당신 이름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둘 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조금은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주머니가. 수지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좋은 남편이기만 한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건 잘한 일이야.
그러니 이제는 조금은 편해져도 돼. 그날 이후로 영정 앞에 초를 올릴 때마다 저는 더 이상 왜 숨겼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오늘도 그 아이 걱정하고 있겠지. 괜찮아. 이제부터는 나도 같이 걱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비밀은 늦게나마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되며 조금씩 다른 모양의 용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서 뒤늦게 남편을 다시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